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벤자민 프랭클린 14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한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나누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화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역사책을 읽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느낀 소감을 적은 이제 그 종이 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소감 내용을 보면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치는 당파에 의해서 움직인다. 개인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요. 뭐 당연한 내용이죠. 그리고 정치인들을 봤는데 정치인들 중에 정말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지혜로운 정치인, 그래서 정치를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수행한 것이지 자신의 이익이 전혀 없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꿈꿨던 이상향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좀 더 위대한 사람, 곧 인류애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 정치를 그렇게 하려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이득이 없을지라도 사회 공익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클럽을 만들고 힘을 결성해서 이제 그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드물게 실패한 일이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무지 모이지 않더랍니다. 자기의 유익이 없을지라도 모임을 갖고 시간을 내서 어떤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회 공익의 관점에서 시간을 들여서라도 뭔가를 이루어내려는 사람들의 모임은 만들어지지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래도 이제 지식인 모임, 정토라는 모임은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임은 놀랍게 이제 번성을 합니다. 회원이 12명이고 회칙이 절대 이제 그 회원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게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안 되고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해서 막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비밀리에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은근슬쩍 자꾸 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또 이제 대단히 지혜롭게 처리를 했는데 이 12명의 이 그 지식인 클럽 멤버들에게 각자 당신들이 따로 주체가 돼서 회의를 진행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만나는 모임을 가져라. 그걸 시도해봐라. 이 기본 첫 초대 정토 모임 12명은 여기서 결코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라고 이제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서 시도를 했고 12명의 멤버가 이렇게 시도를 했고 그 중에 6명이 따로 이런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초대에 차렸던 이 지식인 정토 모임과 같은 규모로서 이제 회원지로서 운영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인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더 다양한 정보들, 어떤 국민들이 이런 것들이 불만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걸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좋은 정보들로서 신문을 이제 더 내고 더 좋은 지식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또 이제 계몽시키는 일을 한 것이죠. 또 놀라운 일을 또 했습니다. 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또 뭐냐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보니까 거기에 인쇄소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업차이기도 하고 이제 이쪽에도 이제 어떤 인쇄물이 가서 계몽이 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자신의 부하 직원 한 명과 이 가족을 보내서 이제 그 인쇄 기계까지 다 투자를 해준 다음에 수익의 3분의 1만 정기적으로 나한테 보내라 라고 해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제 그 인쇄소를 차려줍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제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랄까 회계학적인 그 정보가 없는 남자여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제대로 못하고 돈만 적당히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입장에서 조금 갑갑했는데 그래도 내 직원이었으니까 믿자라고 하면서 이제 관용을 베풀면서 기다리고 가만히 뒀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직원이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대신 그 사업을 하게끔 이제 물려받았는데 이 아내가 이제 네덜란드 여자인데 네덜란드가 이제 원래 항해술로 유명하고 이제 굉장히 사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금융업도 발달하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어릴 적부터 산수와 회계를 굉장히 잘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걸 배운 그 지식이 있어서 분기마다 정확하게 회계 장부를 빈틈없이 다 짜서 다 보여주면서
이만큼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만큼을 보냅니다라는 걸 꼼꼼하게 다 처리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이 전에 안 했던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내줬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굉장히 감동 감화를 받아서 또 시대에 앞서가는 말을 합니다. 여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맨날 어디 사교 클럽 같은 데 가서 노래나 춤이나 배우지나 말고 이런 실제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실제 기술을 익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건 국익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1700년대 남자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땐 노예 제도도 있었고 여자는 한참 남자보다 못하다라는 게 대세였던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분위기였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런 놀라운 말을 또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실제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네덜란드 여인은 나중에 아들이 장성하자 이 사업을 그대로 물려줘서 또 아들이 잘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또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언어 교육에 관한 얘기도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 합니다. 이제 라틴어를 알면, 이때 당시는 아직은 영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어요. 근데 라틴어를 배우면 이제 세계의 모든 고전을 정말 잘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이제 잘 배우는 게 되게 유익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제 라틴어가 당장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이제 불어를 먼저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와의 어떤 나중에 외교 관계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불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 불어가 잘 되니까 이제 스페인어와 이탈리아까지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가 라틴어와 대단히 가까운 계열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걸 익히고 났더니 나중에 라틴어가 너무 쉽게 배워지더랍니다. 자, 이게 수능 영어 모의고사 관련 영어 질문에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곧바로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배우는 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배울 때도 단계가 있는데 자신의 언어와 가까운 단계의 언어부터, 실용적인 언어부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장 고등 언어로 할 수 있는 어려운 라틴어를 배워야 이게 쉽게 정복이 가능하다. 바로 라틴어를 배우게 하려고 하면 다 어려워서 고꾸라져서 배울 수가 없다. 그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또 시대를 앞서가는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모의고사 영어 지문에도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우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가르침을 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일어가 배우는 게 더 가깝고,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언어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일도 겪습니다. 이제 뭐냐면,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조금은, 사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통 기독교인이라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사람을 비하한다거나 나쁘게 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교리적이고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뉴턴, 과학자 뉴턴 아시죠? 아이작 뉴턴. 이 사람조차도 사실은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신은 기독교인이라 스스로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리적인 거를 잘 알면 대신에 유익이 있긴 합니다. 좀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걸러내고 피할 수 있고, 더 이제 효율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정교하게. 근데 이제 교리를 이제 조금 이제 좀 뭉뚱그리거나 좀 애매하게 배우면 약간은 이제 좀 빙 돌면서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좀 헤매는 모습이 실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실용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도덕적인 것만 너무 이제 강제해서 받아들이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순수한 교제. 그러니까 아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걸 꿈꿨을 이상사회를 꿈꾸면서 이득이 안 되도록 섬기는 사람, 이 논리를 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덕성과 어떤 유익이 없더라도 순수하게 그 자체를 좋아야 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좀 미흡했던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다니던 교회에 근데 이제 때마침 이 도덕성을 강조하는 형태였던 설교라는 목사님이 와서 너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순수 교리 형태였던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목사님들의 공격을 받게 돼서 쫓겨나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너무 속상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붙잡으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막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제 표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책에서 이제 따다가 그대로 표절한 설교를 한 거에 대한 게 걸려서 마침내 쫓겨나게 되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 표절하면 어떠냐,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이상한 생각 전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거 전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을 막 취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정말 맨날 독창적인 것만 내야 되느냐, 아니면 전에 있던 걸 결국에는 다
기존의 가르침이랑 겹칠 수밖에 없는 건데 참조해서 활용해도 얼마든지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걸 놓고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도 조금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뭐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논박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도 이제 겪은 일이 있었고요. 이제 가정사에 있어서 이제 뭐 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오랜만에 자리를 잡고 나서 가족 모임을 보스턴에 이제 갔는데 오랜만에 제임스 형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형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 10대 때 인쇄소 공으로서 일하러 갔을 때 그 인쇄소를 운영하던 그 친형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했죠? 이 형은 벤자민 프랭클린 동생이니까 더 죽기 살기 이러기를 바랬고, 그러니까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이 동생은 자기가 벤자민 프랭클린 자기가 동생이니까 자기에게 관용을 베풀길 바랬던 거죠. 이해 충돌이 나면서 결국 형이 막 벤자민 프랭클린을 때렸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출한 일이 있었다.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물론 이 가출은 전화위복이 돼서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는 일도 발생하고 뭐 사업도 잘 되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결국엔. 근데 아무튼 그 형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형이 시름시름 병에 앓고 이제 곧 죽을 사람처럼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형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났더니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네가 내 아들 좀 돌봐줘라.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럼 이제 둘이 화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형은 2년 뒤에 금방 이제 죽더랍니다. 그래서 그 형의 와이프가 이제 이 인쇄소를 이제 물려받게 되고요. 아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데려가다가 또 인쇄소업에 대한 기술과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돌려보내서 형의 가업을 잇게끔, 그리고 형의 인쇄소 기계가 너무 오래돼서 그것까지 다 갈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에 어떤 화에 대한 어떤 내용도 이제 말을 해주게 되고, 이제 슬픈 일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슬픈 일은 뭐냐면 자신의 4살 된 아들이 천연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게 돼서 죽었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이 천연두 예방접종을 반드시 꼭 시켜라. 이제 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뜻 봐서는 아니 예방접종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시대 배경에서는 아직 예방접종 기술이 지금만큼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맞고 죽는 사람도 생겼어요. 부작용으로 실제로.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과 쌍벽을 이룬다라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원칙주의자, 아주 전형적인. 근데 이분이 이제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이거 너무 이상하죠. 왜 이런 고민했냐면 이때 당시 미국이 다 기독교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혹시 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걸 맞아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과학기술이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정답이다라는 어떤 의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람들이 애매하게 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맞기도 하고. 근데 맞는 사람 중에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맞았는데 부작용으로 이렇게 출중한 분이 허무하게 이제 5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아까운 인물이 그렇게 뭐 죽은 일도 있었고, 뭐 벤자민 프랭클린도 4살짜리 아들을 잃은 거죠. 근데 예방접종을 안 해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슬프다 예방접종을 시켜라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굉장히 교훈이 되는 내용들, 뭐 언어에 대한 뭐 내용도 나오고요. 뭐 지식인 클럽, 그리고 뭐 사회에 대한 이상을 꿈꿨던 거, 그리고 뭐 인쇄업을 하는 와중에 어떤 똑똑한 여인을 보면서 여자도 교육을 시켜야 돼.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시작해서 엄청나게 앞서가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또 역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